오늘 먼저 태블릿 PC 소식 알려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김기수 변호사 외 1,000명, 변희재 씨도 포함됩니다. JTBC 손석희 사장을 모해 증거 위조죄로 고발을 남대문 경찰서에 했다는 소식입니다. 10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모해 증거 위조죄. 어떤 사람을 모해하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했다는 그런 죄 같습니다. 그 제목으로 남대문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 진상조사위원회, 여기 대표가 김경재 씨죠. 변희재 씨도 거기 소속돼 있죠. 그런데 1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왜 심의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심의를 안 해주냐 하고 방문한 거죠. 2달이 됐는데도 아직 심의를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특검의 수사가 완료된 다음에 심의를 하자, 이런 말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다 이거죠. 지금 수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화면이 조작돼 있으니까 징계를 해달라, 그런 심의 요청이니까 왜 그걸 안 해주냐 이런 거죠. 만약 계속 그러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고발할 예정인가 봅니다. 고발.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왜 그걸 미루고 있는지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현재 종편 재승인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종편 방송이 3월 31일 날 종료가 돼요. 그렇게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독자 의견을 올려놨을 겁니다. 그 독자 의견에는 이러이러하니까 오보가 있었다, 이러이러하니까 조작이 있었다, 이러이러하니까 그 방송은 폐쇄해달라, 이런 독자 의견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그 방송이 좋다, 찬성한다, 이렇게 또 올라가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또 점수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승인 심사가. 거기도 정치바람이 휩쓸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엄마부대라는 여성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방송통신위원회 현관에 진입해서 거기서 북을 치고 호루라기를 불고 구호를 외치고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들은 사무실에 진을 치고 항의를 하고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게 이제 전부 좀 눈앞에 다가온 것이거든요. 특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 또 특검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특검을 박성현 자유본 대표가 또 4,000명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뭐냐? 인권유린, 직권남용 이런 명목으로 한 것 같습니다. 특검 박영수 특검 그분을 이렇게 해서 지금 집단 소송이 여기저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토요일마다 큰 시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촛불이든 태극기든. 그런데 이제 촛불은 뭐 광화문에서 하는 거고, 태극기 집회는 또 평일날도 좀 해가지고 수천 명 아니면 10,000명 이렇게 평일로 전환하는 겁니다. 많이는 못 모으겠죠. 평일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특검이라든 국회의사당 아니면 헌법재판소 앞에 여기서 시위를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위하고 그럴 때 구호가 어떨 때는 단체 이름으로도 하지만은 그 단체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조금 책임자, 눈에 띄는 사람, 이런 사람 이름으로 구호를 외치는 것도 효과적이다. 내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단체 이름으로 외치는 것보다 직접 거론을 하면서 외치는 구호는 전달력이 강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엄마 부대가 계속 지금 농성하고 사무실에서 있고 밖에서 구호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 중에 가장 강력한 시가 뭘까요? 바로 눈앞에서 하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 입 앞에서 따지고 항의하고 논의하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것도 하루보다는 이틀, 이틀보다는 3일, 3일보다는 한 달, 그런 거죠. 강도 면에서. 그러니까 보통 저 멀리서 하는 시위보다는 문 밖에서 하는 게 강력한 것이고,
문 밖에서 10명 하는 것보다는 100명 하는 게 강하고 100명보다는 1000명 하는 게 강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문 밖보다는 문 안에 사무실 여기가 강한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단체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 책임자를 명해가지고 하는 구호가 강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의 전화를 한다, 메시지를 날린다, 자료를 보낸다, 이런 자체가 굉장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 단순한 하나는 모래알이지만 그 모래알이 쌓여서 큰 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은 끈질긴 사람이 이깁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끈질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끈질긴 사람은 못 이깁니다. 물론 전략이 좋고 길이 바르다면 엄청난 효과를 내죠. 그렇다면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맞다,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딱 정해졌다면 어떤 조건, 어떤 어려움 다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밀고 나가면 그 사람이 전문가도 되고 성취도 하고 이기는 거죠. 태프리 PC 소식은 또 이 정도 해놓고요. 이 모든 것은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끼리 이빨을 감출 수 없다.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선택하는 거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2017년은 어느 쪽인가 선택해 가야 되는 해다 이거죠. 2017년 그리고 이어지는 2018년 수십 년 무거워왔던 것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제 그렇게 확실히 또 가정하고 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 이 시점이다 할 때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기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활발하게 2월, 3월, 4월 이렇게 트럼프식 외교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협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중국입니다. 모든 키는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저만큼 유지되고 고집을 부리고 핵무장을 곧곧 완성한다 해가는 것이 중국의 이면의 지원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딱 두들겨 막아버리면은 왜 안 되느냐? 김정은의 통치 자금부터 고갈돼 버려요. 독재 국가라는 것은 통치 자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주민은 공포로 다스리거든요. 독재 국가는 원래 과거로부터 공포로. 그러나 그 공포를 집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충성스러운 이제 신하나 간부들이죠.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특혜를 줘야 돼요. 다른 모든 주민들보다, 시민들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통치자금, 이러는 겁니다. 그 통치자금이 고갈되면 안 된다는 거죠. 김정일 때부터 그 방식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때 와서 주로 당 간부, 고위 간부를 수백 명 처형했어요. 5년 동안 360명이라든가요? 알려진 것만 해도 그래요. 그렇다 하면은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자까지 하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특수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고위 간부들 가족까지 일가까지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처형되고 얼마나 수용소에 더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대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간부 그룹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통치 자금까지 끊어지면은 판이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카드가 여러 장 있어요. 뭐냐? 중국을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미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있다지만은 채권이 뭐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전 세계의 실제 돈 흐름을 미국이 좌우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헤지 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또 큰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해가지고 대만까지 포함하고 모든 기본 외교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왜 하나의 중국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만은 대만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심각한 거지요.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하면서 중국 주변 대만하고 연관된 주변까지 전부 중국 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깨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베트남 앞바다까지 다 우리 영해요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에요. 그것이 다른 나라는 중국에 시비를 못 걸어요. 코앞에까지 우리 영해야 이렇게 해도. 그러나 미국은 안 돼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의 중대한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한일 핵무장을 용인해버리겠다. 이렇게 할 때 중국한테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중국이 북한만 싸고 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코 이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 트럼프가 취하는 행동을 중국은 내면으로 묵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협조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유엔의 제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안 되면 또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중국 기업을 다 제재해버리는 겁니다. 오바마는 말만 했어요. 제재 안 했습니다. 제대로. 트럼프는 완전히 제재에 들어갈 겁니다.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고 중국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뭡니까? 북한의 핵무장이 아직 덜 완성됐다 이렇게 보고 특히 무수단 미사일 실패 많이 하죠. 7번 쏴서 6번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핵무기 실을 수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요. 물론 조금 있으면 다 개선돼 버리겠죠. 이럴 때 미국이 특단의 조치를 한다면 핵무장이 완료되기 전에 해야 되게 됩니다. 완료되고는 못해요. 어떤 나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특단의 조치가 바로 북한 핵기지 폭격입니다. 그거는 한국군이 협조를 하든 말든 미국이 주도하여서 알아서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국내에 사드가 설치되든 말든입니다. 우리 국내에 사드가 설치된다 하면은 혹시 날라올지 모르는 북한은 미사일 이것을 고고도에서 막아주는 거거든요. 중고도 이하는 한국에도 요격하는 체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도는 아직 없어요. 이 고고도 미사일을 사드가 막는 건데 그 고고도 미사일이 한국에 날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것을 야당 일각의 반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강행하겠다지만은 그러나 설치 안 해도 미국, 일본, 이지스함 이런 데는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고 또 일본에 있는 기지 이런 기지들에서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격 미사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강행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군은 면밀히 다 협조하게 돼 있고 같이 결국 움직이죠. 탁 시작하는 순간에 한미연합사는 전시체제로 전환 안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럴 때 한미일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한미일이. 그렇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은 북한의 핵이 무력화 되면은 김정은 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존속될까요? 존속 못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붕괴되는 게 아니고 김정은 체제가 바뀐다는 거죠. 또 이럴 때 국내에 불순분자들이 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처럼 해질까요?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즉각 체포돼 버립니다. 그냥 늘어터진 민법으로 다스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도 없어요. 즉각 체포돼서 끝이에요. 그걸로. 절대 바로 못합니다. 바로 하게 용납할 분위기도 절대 아니고요. 그런 때는. 분위기 움직이는 것은 이런 사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전이라도 그 외라도
우리 국내가 극심한 내용에 휩싸이고 수습이 안 되면 군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올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뭐 법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극심하면 그때는 거기 맞춰서 대대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뭐 계엄령이 아니라 그 더한 걸로. 네, 이 부분은 이해해 놓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부드러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여기에서 북한은 개방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개방해 가지고 중국이 발전하는 그 과정을 밟게 된다 이거예요. 중국이 개방해서 지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과 북은 정말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형성할 수 있어요.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점차점차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 의해서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되지요. 되지만은 같이 존중 속에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 조금 흐르는데 이렇지 않고 중간에 북한이 체제가 무정부 상태로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또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한국은 수습할 수 있어요. 주변 나라들 협조 속에 중국군과 굳이 대립 안 하면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쌀 주고 옷 주고 집 고쳐주고 그리고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 주는 거죠. 국가 소유로 돼 있으니까 그걸 분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난민이 발생하고 이럴 일이 없게 됩니다. 왜? 내 땅, 내 집 있고 먹을 쌀이 있으면 안 떠나요. 그게 안 되니까 이때다 하고 난민이 발생하는 것이지. 자유로운 세상이 오고 더 좋은 세상이 오고 희망이 있는데 왜 떠납니까? 거기다가 한국의 그 능력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투자에 참여하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투자하게끔 길을 열어줍니다. 세금을 감면하든지 토지를 빌려주는 조건을 좋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다 투자돼요. 왜 투자하겠습니까? 주변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중국 14억 인구예요. 일본 1억 2천억이 넘죠. 한국 그렇죠. 또 경제력이 얼마입니까? 이 중국, 일본, 한국 경제력 거기 사이에 딱 북한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다가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생산할 때 이점이 얼마나 큽니까? 세계 기업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여건 좋게 해주죠. 또 북한 사람들 또 일 잘하게 돼 있습니다. 내 돈 번다 하면은 그런 전 국토가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도로를 뚫고 전기시설하고 철도 놓고 다리 놓고 공장 짓고 공장 돌아가고 다 일터입니다. 그런 고급 인력에서부터 그저 단순 노동자까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 사람이.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도 숨통이 트여져요. 고급 인력 북한에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인력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 여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됩니다. 요즘 결혼 문제도 많이 있지만 남북 결혼하고 그럼 그런 문제도 많이 해결돼요. 이렇게 되는데 윈윈한다 이렇게 하겠죠. 서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남과 북은 서로 상호 상승이 되면서 크게 발전하고 결국에 가서는 장차는 강하면서도 대단한 선진국으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한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정말 모든 면에서 강국이 됩니다. 그 힘은 만주, 몽골로 다 뻗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과 하나의 길은 이거하고 반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올해의 이런저런 혼란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진다 합시다. 이런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바로 잡히지 못하고 그런데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비호하고 북한을 좋아한 세력이 정권을 잡아버린다 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걸 또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몇 년 전 이때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꼭두배기까지 차가지고 이제 방향전환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절대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도, 대기업도 이런저런 이유로 쪼개지고 갈라질 수 있고 변화가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학은 없어질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이제 변화가 오고요. 무수한 법들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어떤 색깔의 법들이냐? 북한을 이익을 주시고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아무튼 북한 비호하는 그런 법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무수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당연히 개성공단 열게 되고 아니 그보다 더 여러 개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금강산 연다 이런 건 기본 기초가 되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리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많은 액수 자금이 북한에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제공하게 될 거예요. 그뿐인가요? 국가보안법 이런 거 지금도 거의 사문화지만 완전 폐지됩니다. 폐지될 때 안 될 때는 차이 큽니다. 폐지되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런 명목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도 못하게 하고 비방을 못하게 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성격이 국가보안법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법도 나오게 되고 대외는 어떻게 대외 미국에서 트럼프가 방위비 올려주시오. 안 올려줍니다. 오히려 작전권 해소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 이래 나가죠. 이제 끈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은 북한의 핵무장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힘을 못 써요. 핵무장 완료하고 자 평화협정 맺읍시다 하면 거절 못하게 됩니다. 왜? 국내에서 또 평화협정 해야 된다고 옛날에 월남에서 했듯이 수많은 시위 데모 일어나게 돼요. 또 국민들은 어쩔 수 없구나. 북한에 핵무장 했으니까 우리가 뭐 정면으로 싸울 수도 없고 평화해야지. 이 분위기 돌아가게 돼 있어. 실제로 핵무장한 국가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핵무장한 국가하고 또 싸워집니까?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분위기 뻔한 거예요. 이렇게 돼 가지고 평화협정 맺고 미국이 손 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유추 예상이에요. 우리가 생각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는가 하고. 그러면은 남북연방제가 또 시행된단 말이에요. 남북연방제를 하겠다 하고 선포 들어갈 거예요. 고려연방제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이제 차츰차츰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또 뭐가 진행되겠습니까? 국군이 무력화 돼요. 지휘관들 다 교체 들어가고 그리고 법 몇 개 만드는 거죠. 동성애도 합법하고 군법도 약화시켜서 민법인지 알 수 없고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군은 군기가 시퍼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휘계통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민주화, 민권, 인권 하면서 명령, 지휘 이것이 제대로 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가 무너지면서 군기가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이 집단이라는 걸 한번 어떤 대세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려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돼 버리니까 또 되지도 않고 그러면 나도 뭐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우수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훈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진행을 하느냐? 가치가 있는 거죠. 무슨 가치?
남북 통일을 하려는. 그런데 문제는 이 남북 통일이 한국적인 이 자유민주 이런 체제를 그대로 살려서 통일이라기보다는 북한에 맞춰가는 통일이 된다는 거죠. 북한 체제에. 이것이 이제 큰 중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핵무장한 북한에 의해서 흡수당하는 겁니다. 한국이. 근데 이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면 바로 그때 북한군 밀고 내려와 버려요. 여기서 들고 일어나서 다 바꿔버리.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평정이 돼버렸다. 처음에는 그 과정 좀 거치다 평정이 돼버리면은 그때 일어날 일은 상상해 보십시오. 체제 전체가 북한식 체제에 순응하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자유로운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한을 행사하고 결정을 해가는 그런 모든 기득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재산 다 뺏길 겁니다. 왜? 북한 사람들 다 차지해야 되니까. 군대에서 차지하든 한국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자동차 집 다 너희 재산이다고. 너 거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또 그럴 수 있죠. 왜? 매갈이 없고 사기 빠진 군대 사기 살리는 비결이 바로 전리품 나눠준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수천 년간 해온 방식이에요. 그럼 없던 힘도 뻘떡뻘떡 일어나요. 다 죽은 사기 다 일어나요. 더구나 승리할 수 있다 싶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군한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터넷에 전에 많이 알려졌던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뺐고 또 기득권들 살려두겠습니까? 월남에서 했던 전적도 있고 원래 과거로부터 완전히 평탄해서 한 나라 만들 때는 그 기득권 다 제거하는 게 기본인데 과거 역사가 북한이란 나라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 특수한 나라에서 월남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평정작업 그 시나리오가 북한에서 계획했던 그걸 받아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북한에서 접수요령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뭐 처형되든 아니면 수용소에 들어가서 극심한 노동하고 병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려서 저 세상 가든 어떤 형태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아도 날마다 밤에 점호 받고 방문 열고 가족 몇 명이서 확인하는 점호, 또 어디 이동을 하고 여행을 해도 허가증 받아야 되고 국내에서 허가증 받는 거예요. 뭐 외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들 가지겠습니까? 국내에서도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평양에 누구 오면은 밤마다 열어보고 당신은 어디서 왔어? 허가증 내놔. 이게 북한이거든요. 지금도. 북한은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숨쉬고 살 것 같습니까? 뭐 미치고 환장하겠지만 결국 적응을 할 거예요. 인간은 적응하는 거니까. 그리고 취업의 자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해진 대로 가서 일해야지. 취미활동? 그걸 어떻게 해요? 통신, 통화, 발언? 다 검열 받아야 되는데. 서로 감시해야 되는데. 옆집끼리. 보고해야 되고. 매주 사상학습 계속 받아야 되고. 인간개조 한다는 명목으로 길고 긴 기간 교육받아야 되고. 군중대회 한다면서 동원돼야 되고. 일상화될 거예요. 지금 당장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수십 년간. 이런 길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두 길 말고 중간길도 있겠죠? 지금처럼 그대로 나가는 거. 그랬으면 또 그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선택의 기로는 쭉 나갈 수 없을 때 이제 하는 거죠. 쭉 나갈 수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쭉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쪽 다 선택 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쭉 나가기 어려운 시점에 와버렸다 이렇게 하고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선택을.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고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있다 없다. 이제 이거는 남과 북의 군사력 무력이라도 좋고
힘을 평가해 볼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언뜻 보면. 왜? 우선 인구수에도 차이 나고 경제력, 모든 능력,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아예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한국 사람들의 모든 술적인 전문적인 그 익힌 힘과 경제력, 활동력 이 자체가 사실은 한국의 에너지 힘이거든요. 총 대포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군의 무기 이런 거 다 하면은 북한은 비교가 안 되죠. 우선 당장 드러난 건 그래요. 개임 상대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만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면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핵무기, 북한 핵무기가 없다. 핵무장 완료 못한다. 그럼 좋죠? 근데 핵무장 완료 직전이다.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건 있답니다. 왜 심각해집니까? 당장에 실제로 핵무장 완료해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핵우산 그것도 의미 상실이 돼버린다 이거죠. 핵무장 완료하는 순간에. 왜? 미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물론 미국은 능히 요격하지만 요격이 100%도 되질 않아요. 놓친다 그 말이에요. 놓쳤을 때 미국의 군 기지가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도시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미군이 개입을 못한다는 거죠.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주고 대통령이 결단도 못 내리고 자국 사람 한 명만 죽어도 인권 하는 나라에서 그런 위협을 감수하면서 동맹 맺었다, 조약했다 이 명분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재래전은 딱 지켜지겠지만 핵전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북한이야 그렇게 되면 북한이 아예 없어져 버리겠지만은 그러든 저러든 부자는 몸조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을 바로 북한은 노릴 수 있습니다. 그 심리를. 그래서 핵무장 완료하면은 모든 것이 판이 뒤집혀요. 당장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핵무장한 북한과 어떻게 해볼라 하겠습니까?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싸울 수도 없으니까. 이제 평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평화가 평화한다고 평화됩니까? 평화와 자유는 공짜가 없어요. 지켜낼 힘과 어떤 경우도 전쟁할 수 있는 그 준비와 두려움 없는 그 의지, 그것이 뒷받침돼야 자유와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약자가 평화한다고 평화가 됩니까? 그것은 종속과 노예의 길일 뿐입니다. 약자는 평화 소리 하면 안 돼요. 강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강자가 아량으로 평화 하는 거예요. 아량을 베풀고. 약자는 평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또 북한의 군사력이 또 뭐 있을까요? 땅굴입니다. 수도권으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제 이겁니다. 수도권에 땅굴이 안 들어왔다 이제 없답니다. 이거 없다면 간단해요. 그럼 북한은 핵만 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기존 재래 군사력이 거의 붕괴됐으니까. 물론 한국에서 지원해주고 물자 들어가고 돈 퍼주고 그럼 또 금방 회복되죠. 자, 이런 상황이죠. 근데 땅굴이 들어왔다 수도권에 30년 40년 파가지고 들어와 있고 완성돼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파괴하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건 기습용으로 딱 한 번 쓰려고 만든 건데 대대적으로 나와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그것도 한밤중에 쿨쿨 잘 때 모든 주요 시설, 주요 인사를 바로 체포하면서 시작할 건데 그것도 한국은 복장하고 아니면 사복 입고 이럴 때 이것을 실제라면 어떻게 제압할 것입니까? 이게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럼 제압하려고 마음먹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준비하면 그런 방법이 다 있을 것이고 또 찾으려고 하면 현대기술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찾으면 찾을 수도 있고 파괴하는 방법 얼마든지 있지만은 현실은 그 준비 파괴 찾는 것 전혀 안 돼 있죠.
곧 대비는 안 돼 있다. 이게 이제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있다면. 없으면 좋고요. 여러분 이제 있다 없다에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거. 이게 모르면 정보 찾아봐야죠. 인터넷이 어디에 뒤져가지고 있다는 쪽 주장하고 들여다보고 또 없다는 쪽 주장도 들여다보고 해봐야죠. 그건 누구도 모르니까 안 봤으니까. 땅굴 안에 들어가 본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수많은 정보를 검색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북한한테 큰 무기가 있습니다. 뭐냐? 한국에 수십 년간 심어놓고 키운 북한 비호 세력, 추종 세력.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그러니까 간첩으로 양성해놓은 그거 말고 그냥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곳곳에 정부 요직이든 국회든 사법부든 기업이든 시민단체든 교육계든 역사계든 예술계든 스포츠계든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크고 곳곳에 이제 회가 있죠. 무슨 단체, 무슨 회, 뭐 이와 같이 다 조직이 돼서 그 계열의 단체를 다 꼭대기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 국민 속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받고 박수 속에 떵떵거리고 있다. 따로 딱 이질적으로 숨어 있고 떨어져 있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가 우리 국민이고 국민들이 존경하고 믿고 이렇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만약에 그 에너지가 북한을 위해서 정말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중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고 물론 그렇게 되려면 수십 년간 이제 커와서 그렇게 돼야 되죠. 자, 있다면 이제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 힘은 이제 어느 단계에서 딱 완성됐다 하면 탁 드러나죠. 100% 드러나면서 활동하죠. 위장 보수로 숨어 있었던 사람도 활동하고 또 어느 정치인 밑에 이 정치인이 장차 요직에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 보좌관 비서로 10년, 20년을 충성하고 있다가 믿음을 얻어가지고 탁 최측근이 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 간첩이라 하겠죠. 이렇게 해서 곳곳에 다 성장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힘이 극대화돼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모든 계층에 다 포진돼서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훨씬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미치는 곳은 주로 행정부하고 기타 몇 군데입니다. 그러나 이 조금 전에 말한 힘은 전 분야에 걸쳐 있고 이것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별거 아닌데 동시 협력에 들어가면은 그 강대함은 누구도 못 꺾는 거죠. 대통령 어림없어요. 자, 이거 있다 할 때는 이것만큼 큰 무기가 없습니다. 북한이 군사력이 다 무너져도 이 힘을 이용해서 남한을 접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없다. 그런 게 어딨냐? 이 시대에 무슨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옛날에는 있었겠지만 다 소멸되고 끝났지. 아이고 너무 편합니다. 그러죠? 없으면 아주 좋네요. 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 선택해 봤습니까? 요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또 관심도 많고 시끄럽고 나라가 지금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그러다 보면 어렵잖아요. 일손도 안 잡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차피 이보다 더한 일도 터지고 그런 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변곡점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오는 변곡점, 갈림길이라는 거죠. 이 갈림길에는 그냥 갈림길이 되는 게 아니고 큰 어떤 변화를 수반하고 진통을 겪기 마련인 거지요. 진통을 크게 겪는 거다 이거죠. 어떤 나라가 바뀌고 무너지고 흥하고 이런 게 다 변곡점이거든요. 그게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변곡점이 조용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닥쳐도 우리 국민들이 딱 단합하고 지혜롭게 딱 각성하고 길을 미리 대비해서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없이 다 헤치고 나가는 것이고, 물론 평화롭게 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은 그 역사라는 것은 계속 평화만 유지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또 평화로움은 시끄러움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꼭 그런 걸 두려워하고 이래서 될 일은 아니죠. 막말 말해서 죽어도 한 번밖에 더 죽냐 이런 마음 먹으면 되는 거고, 또 살려는 마음이 없고, 살려 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좀 잘 때 보려고 하니까 두렵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 없고, 그저 굳건하게 하면은 다 헤쳐나간다고 보지요. 그러나 이제 맞으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이게 누가 잘했니 못했니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큰 흐름을 못 본다는 거죠. 휩쓸리고 속아버리고, 특히 평시가 아니고 전쟁, 그저 어떻게 목표 정하고 저걸 성취해야지, 얻어야지, 뺏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건 전쟁이거든요. 총 들고 하는 것만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일단 전쟁은 거의 모든 것이 거짓이고 음모고 억지예요. 왜?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든 뺏으면 그만이니까. 뺏어버리면. 그래서 힘 있는 쪽에서 그런 마음으로 딱 목표 정하고 나가면 거의 진실된 게 없어요, 그 안에.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파악 못하고 평상시 평화로울 때 그런 공정으로 하는가 보다, 공정성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다 속아버리는 거죠. 또 세뇌당해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이거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어리석으면 자기 손해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봅니까? 늘 보고 듣던 뉴스 그만 보고 인터넷에서 다른 소리 하는 것도 들어본다 이거죠. 다른 각도에서 반대하는 소리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양쪽을 다 들어보고. 그러면 알게 돼요. 어디가 진실이 있고 나한테 어떤 것이 이길지. 그리고 정치인들한테도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언제든지 말 얼굴 다 바꿉니다. 누군들 앞에 좋아하는 소리 늘어놓는 건 누구는 못하겠습니다. 인권, 자유,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거 요즘 초등학생 보고 하라 해도 너무 잘해요. 초등학생도 요즘 반장선거 하거든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이야 말에 뭐합니까? 국민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에 반응하는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가? 막말로 부관 비호 세력인가 아닌가? 간단해요. 10년, 20년 동안 어떤 사건마다, 어떤 때마다, 어떤 일마다 꼭 크게 일이 터졌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디에 속에 있는가, 어느 단체에 어떤 세력과 같이 하는가, 이거 보면 돼요. 어느 쪽에 서는가를 보면 돼요. 북한을 비호하는 쪽에 딱 서주는가, 한국을 보호하는 쪽에 서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큰 사건마다. 예를 들자면 천안함, 뭐 핵,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금강산 폐쇄, 뭐 개성공단 폐쇄, 사드 설치 반대, 해군기지 건설 반대, 뭐 등등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어요. 무슨 폭동 사건, 뭔 사건,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거, 이런 거 그 10년, 20년 쭉 연결돼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저 사람 실체가 이렇구나 하고 그걸로 봐야 됩니다. 그럼 위장보수도 있지 않냐? 그거 어떻게 가리냐? 그거 얼른 못 가리죠. 당연히 글을 써도 다 보수인 척하고 쓰거든요. 그것도 가려낼 수 있어요. 가만히 쭉 지난날 보면 살짝 진짜 중요할 때 발을 살짝 빼요. 언조가 바뀌고. 그러면 위장보수인 줄 알면 되고, 그래 정치하는 사람도 위장보수는 표납니다. 어떤 사건인데 살짝 왔다 갔다 해요. 3분의 1씩 발을 얹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그건 위장보수가 분명해요. 또 평생을 충성했는데
어떤 사람도 평생 충성합니다. 정치인들이 누구 밑에 가서 그거 진짜인가 아닌가 알 수도 있어요. 같은 편이 돼서 막 싸워주는 것 같겠죠. 어쩔 때.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 이제 싸우죠. 그런데 딱 정말 결정해야 되고 정말 중대 사태가 일어날 그 시점에 발을 살짝 빼는 거예요. 다르게 결정해버리고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쫙 같이 움직이다가 딱 중요 시점에 살짝 발을 빼거나 정말 중요 결정할 때 다르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위장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나머지 막 좀 대충 이런저런 사건에서 막 앞에 나서서 하는 거 그런 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현명해지시고 속지 않고 모두 바른 결정을 하시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국내 사태 이런 거 제 나름대로 10년, 20년 오래 관찰하고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서 주변의 지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그런데 한번 사람은 자기 견해 바뀌면 절대 남이 무슨 말해도 안 들어요. 들어오질 않아요. 안 믿어져요. 절대로. 그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딱딱 찝어서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을 하시라고. 찝어서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야 시원시원하겠죠.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같으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더 거부 반응 나고 더 안 믿고 저 이상한 사람이네 이래버려요. 역효과가 나버려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인용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기각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것도 여러 사람이 참 현실을 알게 하려면은 전부 모두가 생각해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같이 국민들이 힘을 뭉쳐가지고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바른 자리에 돌려놓든.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아니면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만 뛰어다니고 나머지는 반대하고 이러면 일이 안 돼요. 모두 한국어를 탄 국민들이니까 그 안에 다 들어와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모두 현실을 깨닫고 애국 시민이 돼가지고 그것이 바로 애국 시민운동입니다. 편가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부수려는 세력은 빼고 그 나머지는 좌든 우든 전부 힘을 합해야 돼요. 내가 말한 좌우는 그저 성격상 좀 보수 아니면 진보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내가 말한 좌우는 정말 저 관을 추종하고 뭐 비호하고 그런 경우를 내가 좌라 그러질 않아요. 그 경우는 그냥 좌우는 조금 서로 이해관계 다르고 좀 견해가 다르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긴 이야기 한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오라 해버리고 저마다 고집해버리면 이 단결이 안 되죠. 그러나 그걸 좀 내려놓고 이제 양쪽을 보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워낙에 북한보다 잘 살고 북한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몇 가지 뭐 그런 무기 이런 거 빼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우리는 안전해하고 안심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또 현실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또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주변보다 부강하면 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나서 국토가 유린되고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대비를 못하고 모든 국민이나 저 왕으로부터 모두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다가온다는 걸 들었어도 안 믿어버려요. 그럴 때는. 그럴 리가 없어 설마 하고 이래가지고 대비를 못해서 갑자기 무너진 나라가 많습니다. 꼭 지질이 망해가지고 망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대비를 하면 되는데 대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아무리 귀에다 넣어줘도 안 믿어버려요. 설마 그럴 일이 아니 있습니다. 당장 6.25 때만 해도 봐도 그렇죠. 서울 시민들이 전쟁 나기 전에 피난 갔습니까? 안 갔지요. 전쟁 터지고 저 미아리 고개 대포 소리 나니까 그때 떠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때 피난 가느라고 엉망진창이었고 다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될지.
그 전에 북한군은 소련이 고문단 파견해가지고 20만을 비밀리에 훈련시켜서 정비하고 모든 무기를 다 제공하고 그 당시에는 최신 무기를 다 제공했어요. 그런데 한국군은 그 당시 어땠는가요? 미군이 소총 달랑 주고 무기 준 것도 없어요. 제대로 훈련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미군이 오판을 했죠, 그 당시. 괜히 너무 한국군 튼튼하게 해놓으면 쳐들어가서 전쟁할까 봐서 북한에 오판을 한 거죠. 북한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국내는 그 당시 빨치산들이 활동해서 저 큰 산마다 좌파들이 득실득실하고 소탕전 한다고 군경이 쫓아다니고 그런 시절이에요. 군정하에. 그러함에도 미군 조금 이따 떠나버리잖아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딘가 소문이 났을 거예요.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그런 게 왜 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안 믿어버려 사람 설마하고 본능적으로 조금 믿기 싫은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인간은 본능이 좀 위험하고 설마 그럴 일 없을까 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떠날 수도 없어요.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 집, 내 땅 두고. 이러다 보니까는 안 믿으려는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못 합니다. 대통령부터 밑에까지 그 심리는 똑같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도 그래서 대비를 못 했어요. 일본군이, 외군이죠. 외군이 쳐들어올라 할 때 1년, 2년 오래 준비를 합니다. 그런 거. 식량도 모으고, 훈련도 하고, 무기도 모으고, 배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소문 다 들려와요. 왕래를 하니까. 그런데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런저런 심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준비 안 해서 임진왜란 그렇게 초기에 혹독하게 당한 겁니다. 월남이 무너진 것도 그래서 무너졌고요. 월남이 워낙 월명보다 잘 살았고 모든 면에서 강했기 때문에 내부는 정신이 뭐고 다 썩어버렸지만 이미 내전에 졌고.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구치 땅굴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구치 땅굴은 정말로 전쟁에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미군, 한국군, 월남군이 베트콩을 제압 못한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근본으로 월남 사람들이 정신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내전에 져가지고 속아가지고 바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 애 들으면 한도 없어요. 전 세계 역사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